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상 1강 1중 1약 판세라고는 하지만 막판 뒤집기를 자신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난번 동탄 선거에서 제1당, 2당 후보를 물리쳤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입니다. 40대 기수론을 내세운 이준석 후보를 민방대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이제 그 선거 운동에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예. 근데 퍼스트 펭귄을 자처를 하셨습니다. 2월 달에 가장 먼저 스타트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당세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네. 당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전파된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게 사실이었는데요. 지난 첫 번째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인지를 알게 되셨다 이런 생각합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침대 축구를 하다가 이제 사실상 끌려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발한 유권자의 표심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하고 이제 영어로 담소하는 걸 봤어요. 예. 그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모 언론사에서 주최한 그 국제 컨퍼런스였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또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저랑 비슷하게 한 나이 차가 5살 정도 날 겁니다. 네. 40대의 젊은 영국 총리로서 한국가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저를 또 보고 가볍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어떻게 또 기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 이걸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과거를 좀 이제 뒤로 보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된다 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뉘었지만은 사실 진보 보수의 가치를 내세우고 정치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서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서로 방탄하려고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아젠다가 사실 다뤄지지 않고 소멸됐거든요. 저는 이제 미래라고 하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글로벌 통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중국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완전 시대를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지금 이제 재선을 했으니까 39살 때 네,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야, 근데 앙마르슈 이게 이제 전진이잖아요, 이름이. 예. 거기에서 좀 연상을 받으신 건가요?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출연할 때도 네. 그가 의석이 하나도 없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웠던 개혁 그리고 앞으로 나가자라는 이야기가 프랑스 국민들의 마음속에 울림을 줬던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비슷한 욕구를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계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그래서 그런 반계엄 진영의 어떤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편향되고 그리고 뭐 근본도 없는 그런 우리 소위 호텔 경제학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불안감을 이제 야기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럼 계엄 세력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이제는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리시 수낙 이제 영국 총리는 45살이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 47세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 성향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수낙 총리는 좀 우파적인 총리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마크롱 대통령은 사회당 우파고 이제 중도주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세요? 저는 정치 체제상 프랑스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더 급진적인 변화, 대통령 한번 싹 바꿔가지고 정치 문화를 일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마크롱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정치 사상적으로는 저는 좀 더 오른쪽에 가까운 인사이고,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보수의 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다소 뉴라이트적인 면, 이런 것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정성이라든지
지역 감정을 전혀 대두시키지 않고도 정치의 논리를 풀어낸다든지 이건 이준석의 정치가 지금까지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새로운 보수, 신보수로 저희를 지칭하고 싶습니다. 이제 수락 총리나 마크롱 대통령이나 공통점은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보면 좀 엘리트 느낌이 난다. 그래서 이게 뭐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감정적인 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지만 지금 아까 언급하신 뭐 수낙 총리도 그렇고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고 그 외에 영국 같은 나라는요 위기에 있었을 때 뭐 데이빗 캐머런 같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토니 블레어 이런 사람들 지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감을 추구했던 바가 있거든요. 저는 마음대로 나가가지고 막 돈 줄게 이런 선동하는 사람들보다는 위기의 순간에서는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하게 되면 저는 학식이라는 좀 단어가 떠올라요. 뭐 기사가 워낙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젊은 대학생들하고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던가요? 정치를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선 지역 감정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태에서요. 누가 과연 세대 이기주의적인 판단을 하느냐. 지금 국민연금 논란 같은 것도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거의 홍두깨 맞은 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젊은 세대를 소외시키는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결국 기성세대의 어떤 잘못된 정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아주 신랄하게 문제식을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저기 이제 대선 후보로서 이제 유세 일정을 소화를 하시는데 저 문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성남시 의료원을 갔는데 뭐 시민단체가 방문을 저지했고 경찰관이 100여 명이 투입됐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성남시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본진과도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는 원래 판교의 그런 IT 단지 때문에 세수가 많이 충분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재명이라는 분이 시장하면서 이것저것 복지하겠다 하면서 풀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이라고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성남시는 세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만 해도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의료원이라는 곳이 지금 벌써 3, 4천억 정도 되는 재정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원 이래에 아직까지 모든 병상이 가동된 적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많은 돈을 투자했고 지금도 1년에 운영비로서 몇백억씩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애초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가 이런 계획을 짤 때 방만하게 계획을 짠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이제 정책이나 모든 면에서 검증할 게 많은데 이준석 후보는 그 경험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뽑을 때 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의회 경험은 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행정 경험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행정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 가지고 너는 왜 행정 경험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율배반적이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행정의 경험 속에서도 뭐 방금 전 성남시 의료원 문제도 그렇지만은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는 그런 뭐 권력형 비리로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들로 지금 사법 리스크를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행정 경험이 과연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행정 경험이냐. 아까 말했지만 복지한다고 처음에 인기 끌 때는 그 성남시라는 단체가 다른 곳과 다르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거는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선호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배분을 다르게 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준석 후보의 이제 젊은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당화를 했다는 지적인데 그래서 이제 허은하 전 대표 또 김영남 전 정책위의장 이분들이 다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네. 그 1년 전에 개혁신당에 오실 때 그분들이 다 비례대표를 받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례대표를 달라고 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6번이라도 달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던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그걸 받지 못하시고 저한테 강하게 항의하셨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망신 주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건 김종인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공정하게 진행됐던 것이고 지금 비례대표 1, 2번 천하람 이주영 의원이 사실 누가 봐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비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공천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송 나올 때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 얘기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시즌이 되자마자 선거 때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에 있어서 제가 뭐 추가적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그게 정상적인 정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1차 토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MBS 조사는 뭐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10%를 넘어섰어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피드가?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원래 TV 토론회를 다른 주체들이 많이 이제 주최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측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이제서야 TV 토론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침대 축구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권자가 왜 이재명 후보는 사실 다른 학회나 아니면 방송국에서 토론을 주최하려고 했을 때 이런 걸 좀 피해 왔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타박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토론회가 이제 4명의 이제 후보자가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시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좀 어떤 점이 좀 개선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저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아요. 저와 질문 답변을 통해서 손해볼 일이 좀 많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불공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선거 속에서 토론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상당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 분야가 이제 마지막 3차 토론회입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실 생각입니까? 정치야말로 이제 가장 혼탁한 분야다 보니까 질문도 혼탁하게 던지고 혼탁한 어떤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뭐 정치 분야에서 떳떳할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일방주의라든지 아니면 사법 체계를 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뼈아프게 지적받을 지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뭐 강한 네거티브를 하고 이러진 않겠지만은 본인이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 것이고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대선 막판에 지금 이제 범여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이슈입니다.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일화라는 것이 누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 1과 1이 합쳐지면 1 이상의 무엇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행사이면 좋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와 저희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님은 부정선거나 이런 의혹과도 단절하지 못하신 것 같고 소위 자유통일당이라는 세력과 굉장히 결이 비슷하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장관이기도 했고요. 저와는 너무 다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단일화를 한다 해가지고 표심이 합쳐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는 한때는 좀 사이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틀어져 있었는데 요즘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천대에 찾아와서 단일화를 좀 부탁하러 왔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제가 뭐 예전에 다소 불편한 관계였을 수도 있겠지만 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안철수 의원의 그런 솔직한 모습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상당히 그런 무슨 멋있다는 표현도 했고 안철수 의원이 거기에 화답해 주셔가지고 저희의 어쨌든 지금까지의 다소 불편했던 관계가 이제 청산되고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동훈 이제 공보단장의 페이스북 글이 약간 논란입니다. 국힘 친윤계 인사가 전화를 걸어와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데
이 후보님은 뭐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저에게는 연락 온 거 없으니까 모르고요. 아마 이동훈 공보단장에게도 예. 그들이 한번 떠보기 정도로 얘기해 보지 않았을까. 떠보기. 그런데 그거를 우선 믿질 않습니다. 저희 쪽에서 아무도. 예. 왜냐하면은 그 친윤이라는 곳에서 당권을 만들어낼 능력이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뭐 당권을 뭐 제도적으로 주겠다는 겁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그 당에 합류해 전당대회 등을 하면 본인들이 우호 세력이 되어주겠다 뭐 이런 걸 텐데 저는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것에 별로 끌리지도 않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당대표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걸 통해 가지고 성과를 입증 못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짜로 뜯겨나온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뭐 거기에 뭐가 미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다시 해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 그 페이스북에 따르면 한동훈 전 그 비대위원장 쪽에서도 이제 거꾸로 단일화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건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예. 돌아다니면서 뭐 후보와는 별도의 일정을 하면서 예. 사실상 이후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건 아마 제 정치 문법상 유권자들이 좋게 안 볼 거고요. 예. 그 당내 당원들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그 당권을 먹는 과정에 굉장히 장애물로 이준석이 혹시 만약에 합당 등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랑 맞붙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냐. 혼자 망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일 없으니까 한동훈 대표 측은 안심하셔도 된다. 네, 그들 안에서 당권 싸움하는데 왜 자꾸 개혁신당에는 저를 끌어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세상이 요즘 이준석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후보께서는 전화기를 번호를 이제 차단했다고 하셨어요. 네. 정말 차단했습니까? 수신겁을 다 했습니다. 국민의힘 모든 쪽. 모든 예. 번호에 대해서. 아, 그러시구나.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입장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께서 이제 단일화를 이렇게 거부하는 배경에는 이 3자 대결 구도에서 오히려 보수 쪽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동탄 모델에 네. 가까운 것이죠.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 예. 상당수는 이탈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이탈.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런 120원 발언부터 네. 호텔 경제학 이런 것들이 정말 교육을 잘 받은 지금 40대, 뭐 30대 이런 세대한테는 충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더 충격인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이나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우격다짐을 그다음에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엄까지 터뜨린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을 정말로 겪어보고 위기의식을 느낀 젊은 세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 그러고 그리고 그냥 계속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김문수 후보랑 단일화나 이런 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그 계엄 트라우마가 오히려 저에게 옮아올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자 모델에서 이재명도 위험한 사람, 계엄 세력도 위험한 세력 이렇게 되어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가운데서 모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성시 을이죠. 예. 거기가 그 보니까 이번 총선 아니라 지난번 총선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64%를 얻었고 예. 임명배 미래통합당 예. 의원이 34% 그렇게 얻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 출전한 선거에서는 공영훈 39.7, 한정민 17.8, 이준석 후보 42.4. 예. 5개 동 모두 승리를 거뒀어요. 예. 그런데 제가 곰곰 또 생각해 보면 여기는 이제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이어서 예. 좀 그런 특정 지역의 작은 그거를 전국적인 어떤 대선 선거 구도에 포함시킬 경우에 과연 먹힐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오히려 전국 구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동탄은 젊은 사람들이 주로 사는 도시이고 예. 65세 이상 유권자가 거의 5% 정도 인구밖에 안 됩니다. 예. 보통은 20%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 말인즉슨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예. 민주당이 65% 가까이 원래 얻는 동네에서도 작동한 방식입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땐 그보다 한 15% 정도 덜 받는 전국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보수 유권자 중에 나이 60대 이상의 전통적 유권자들이 아직까지 이준석에게 신뢰를 안 보이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지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지
작정하고 이 60대 70대가 이준석을 한번 밀어오자 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동탄 모델보다 더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전국 모델입니다. 앞으로 뭐 선거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분히 민심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준석이 뭐 어쨌다 저쨌다 유튜브 보시고 이준석 욕하시던 분들이 이번에 TV 토론 보시고 아 내가 쏘았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거든요.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가스라이팅 하면서 맨날 뭐 이준석이는 뭐 내부 총질을 하고 뭐 이재명 공격 안 하고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유튜버들이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 얘기를 설파했던 것이고 정작 TV 토론이 벌어지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가장 통쾌하게 짚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제는 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하루빨리 이런 상황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재명을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이번 선거의 마지막 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동훈 공보단장이 이제 친윤계가 그 와서 당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미끼를 던졌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잡한 단일화 협상이다. 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아니냐 했는데 민주당 언뜻 생각하면 단일화를 좀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계할 필요 없고요. 사실 민주당은 뭐 지금까지 뭐 조국혁 신당도 주저앉힌 꼴이고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 신당에서 후보를 안 냈잖아요. 저는 상당히 압력을 느꼈다 봅니다. 조국혁 신당이.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처럼 뭐 그런 식으로 표를 갈라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지지자 주변에서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번에 진보당이랑도 아니면 기본소득당 이런 것과도 연대를 하겠다면서 다 주저앉힌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이 단일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언급하는 것도 참 이율배반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완주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 비용 관련해서 10% 이상 득표를 해야 이제 50% 돌려받고 15% 넘어야 이제 전액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비용 때문에 막판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단일화를 해서 제가 후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선거 비용이 그냥 다 날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선거 단일화를 매개로 해가지고 뭐 선거 비용을 대준다 이거는 위반입니다. 선거법. 그렇죠. 거래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만약 제가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직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선거 드롭하는 건데 기술적으로는 그러면 그냥 보전 안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를 하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 보전을 받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제가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가 된다면 또 이제 다른 얘기고 하겠지만요.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애초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비용 지불할 거 다 지불했고 돈이 없어서 선거 못 치는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선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그런 어떤 퍼뜨리기 위한 내용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리 나가 보면 1, 2당 후보들은 개별 선거운동원들이 이제 피켓 들고 많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별로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비용도 최소한으로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필요한 것에만 쓰고 있고요. 뭐 유권자분들 중에 선거운동원을 보고 나서 후보를 선택하는 분이 저는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후보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을 보고 후보는 정말 마음 안 드는데 선거운동원이 너무 잘해가지고 나 뽑을래.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례허식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신 거잖아요. 이공계. 그런데 어찌 보면 이제 AI에 대해서도 되게 정통하고 그런데 손편지를 10만 명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건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제가 동탄 선거 때도 사실 손편지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소구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도 앉아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럴 때 유권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유권자였으면 어떤 이야기를 정치인에게 듣고 싶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담아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이번에 공보물에 들어간 거는 제 손편지 글씨체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놓은 공보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저희가 정성을 담아가지고 저희가 글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손편지를 제가 보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진짜 정권 교체 이 네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여기서 다 이해는 가는데 시대 교체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저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그런 문법과 예. 저희와 같은 이제 선진국화된 세대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이 정치에 많이 녹아들어야 된다. 저희는 지금 정부도 효율화시켜야 되고 우리가 국제 경쟁에 이기기 위해 가지고는 더 다른 기준들을 들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기성 정치인들이 새로운 문법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시대 문법 자체가 바뀔 것이다. 이준석 대통령이 되면은 아마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많은 것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에 보면 혼탁한 정치 현실 앞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40세 이준석인데 16년간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15년째겠죠. 횟수로는. 예. 그러면 말이 40세지 정치 경험으로 하면 제가 뭐 정치 경험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정치하면서 계속 도전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누군가의 편승해서 정치를 한다기보다는 제가 조금씩 어려운 길을 찾아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제가 보수 성향의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꾸준히 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처음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돼서 편하게 정치하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당 합당에 대해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나선 뒤로는 고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진정성을 알아봐 주시고 어느 순간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멋있는 모습 여기에 어느 정도 저 스스로도 귀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정신을 잇고 싶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민주당이 좀 거칠게 비판을 했거든요. 저는 노무현 정신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 서울에 출마하시면은 인기가 있으니까 충분히 당선될 수 있는데 자기 고향 부산에 가서 어려운 도전하겠다. 계속 낙선하셨죠. 바보 노무현이죠. 저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비슷한 도전을 하겠다 생각해서 예전에 제 고향 상계동 정말 민주당 텃밭이지만은 정치 열심히 해보겠다. 그리고 서진 정책을 통해 가지고 호남에 가서도 제가 떳떳하게 정치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주당 65% 나온 지역이지만은 동탄에 가서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 저는 도전의 역사였고요. 그런 쉬운 길을 가지 않지만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는 정치라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다 생각해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제가 노무현 정신에 가깝게 살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재명 후보 대선 떨어지고 나가지고 본인 방탄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봅니다. 저는 바로 계양에 있던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로 이제 서울시장으로 가게 하고 본인이 계양구라는 민주당의 절대 우세 지역구에 들어가서 국회 배지 받고 실제 그 다음에 방탄의 행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인의 행보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준석이 노무현 정신에 가까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진보 쪽 인사고 그렇다면 보수 정치인 중에 본받고 싶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독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신을 통해서 이제 망가졌을 때 그때는 저도 동의하지 못합니다만은 그 앞에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사실 아시아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해외 원조나 이런 것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분들이 다 착복하고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을 경제 발전의 대부분을 쓰게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아시아의 그런 다른 원조를 받던 국가들과 다르게 우리는 원조를 할 수 있는 국가로 이제 탈바꿈하게 된 거거든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공적인 마인드 자체는 독재로 들어가기 전에 그분의 그런 자세는 저는 충분히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당대표 시절에 이른바 서진 정책, 호남에 애착을 많이 들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두 번 치른 선거에서 호남에서 10% 득표를 거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 보답이 올까요? 호남에서? 제가 최근에 광주에 가서 그 전남 일신방직 부지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더현대 광주라고 하는 복합 쇼핑몰의 그런 공간에 가봤는데요.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의 젊은 세대가 정치권에 그렇게 요구해왔던 것을 저 이준석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물꼬를 터가지고
실제로 그것이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 저는 제가 적어도 광주에 있는 젊은 세대에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제가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광주에서도 젊은 세대 얘기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광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는 후보거든요. 저는 저에게는 뭐 전라도도 없고 경상도도 없고 오직 대한민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저희 세대의 새로운 정치입니다. 아무튼 최근에 또 여론조사를 보면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TK PK에서 이재명 후보 상승세가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출신 첫 경북 대통령이라는 기대감도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세요, 이런 거는? 저는 계엄 이후에 비정상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보지만은 계엄에서 자유로운 후보는 지금 선거판에 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에 혹시 부산 경남에 계엄에 실망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거 아니다. 이준석도 충분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때 55% 득표를 할 거다 이런, 그러니까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이나 아니면 120원 커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민심을 모르는 후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겸허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국민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조금 더 본인이 자세하게 설명하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언급하셨냐면요. 호텔 경제학 이거 못 알아들으면은 바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근데 지금 국민 중에 제 생각엔 절반 이상이 호텔 경제학과 같은 이런 괴짜 경제학을 이해 못 하신다 보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사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정치인이지 어떻게 못 알아들으면 바보다 이런 식의 폭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걸 통해서 굉장히 본인이 부적격자라는 걸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스도 그랬지만 너무 좀 극단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던데요. 제가 토론에서 지적한 것들이 뭐 갑자기 뭐 수수께끼 하듯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걸 제가 들고 와가지고 이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예전에 윤석열 이재명 토론에서 뭐 아리백을 아느냐 뭐 이런 거 나왔지만 그거 같이 뜬금없이 던진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좀 극단적 예시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왜 극단적이라는 겁니까?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는 것인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인식 자체가 그냥 타조처럼 머리를 박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모른 체 하고 지나가 주겠지 하는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이 아닐까 그렇게 걱정합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린다면 이재명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의 역할, 그러니까 일종의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해서 재정 확장을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나라 빚이 1,200조 가까이 되는데 뭐 빚지는 거 어떠냐라고 주장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수 추계라는 거 봤을 때 국가 재정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빚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가계에서 일어나면 카드 대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일어나면 환란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냉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요. 아니 지금 계엄 때문에 내란 종식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40년 만에 계엄을 보고 놀란 가슴에 이런 뭐 이재명 후보같이 펑펑 쓰자, 재정이 안 좋아도 펑펑 쓰자라고 하는 후보를 만약에 대통령 만들면요. 30년 만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마음 아팠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환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IMF 때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그때 앞에 우리가 조금 이제 선진국 된다 이런 소리 때문에 흥청망청 쓰고 빚내가지고 기업 일으키겠다고 해가지고 분식회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터져가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우리 자식들한테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주지도 못하고 이거 전부 다 기억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내란 종식하고 환란을 가져올 수 있는 후보는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놓고 이제 확장성과 관련해서 하여튼 여론조사에서는 좀 비호감도가 가장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새 후보 중 이제 지지도가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호감도 조사라는 게 이제 지지도를 좀 반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책이나 이런 행보에 있어서 좀 갈라치기를 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책이 테이블에 올라오면은 네. 갈라치기니 혐오니 이런 말로 논의 자체를 차단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긴 텀에서 이준석이 하는 말들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준석이 뭐 전장현 문제 이런 거 지적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왜 장애인 갖고 그러냐 그런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전장현이 오히려 그 당시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계속 그런 걸 지속해오다 보니까 대중의 전장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거든요. 저는 선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먼저 만나서 토론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혐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 진지하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공약 좀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이제 그 홍보물을 보면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책을 한 뭐 14개 정도 나열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첫째로 저는 교육의 방점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교육. 예. 대한민국에 지금 뭐 이재명 후보처럼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후보도 있지만은 저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근간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번째 TV 토론에서 가서 얘기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 어머니 지방에서 상경하셔가지고 서울의 지하철 종점 끝자락인 상계동이라는 곳에 자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조금 더 대한민국의 중심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 아이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덜 입고 조금 덜 먹으면서도 결국에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했고 그 아이는 커가지고 과학고를 가고 또 국비유학생으로 하버드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유력 정치인에게 발탁돼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제가 또 30대에 당대표라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정치 똑바르게 당당하게 했더니만 국민들께서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주시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이 저희 가족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그런 가정이 꿈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교육의 사다리라는 게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꿈을 꾸기보다는 자꾸 교육의 목표를 낮추고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옛날에 보면 우리 조국 전 장관이 뭐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에 내 자식이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경쟁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용이 되고 성공하는 모습을 바라지 내 자식이 가재 붕어 개구리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히 선동적이고 배급하겠다는 겁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라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의 정신은 노력해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절대 가재 붕어 개구리 그런 언급하는 정치 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언젠가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저 이준석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 될 수 있고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 교육개혁과 관련된 이제 공약 중에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라는 걸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수포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대한민국의 일자리 중에 우리 좋은 일자리를 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이공계 일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면 수학이라는 게 어렵다 이걸 넘어서 가지고 한 번 뒤처지면은 그걸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도가 빠져버리면은 그 앞에 모르면은 다음 거 배우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뒤처진 학생들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교육 부담이 커지는 원인이고 모두가 이렇게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교사 이제 사범대 출신 교사들이 임용이 이제 줄어듭니다. 저는 이 숫자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수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요즘 20명당 한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준에 맞게 5명에 1명의 선생님을 투입하는 정도로까지 분반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은 절대 놓치지 않고 끌어올려가지고 제 궤도에 올릴 수 있을까지 교육하는 것 이게 수학 교육 국가 책임제입니다. 네.
그 압도적 효율 정부 뭐 이런 공약도 냈는데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합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줄고 하면서 정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일론 머스크 내세워서 국가효율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좀 착안을 하신 건가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지금 정권이 지날 때마다 부처 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가보훈부라는 걸 추가해가지고 19개 부가 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 보면은 기능이 중복된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어떤 부처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 기능을 억지로 만들어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부처도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여가부 이런 곳은요,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든 이후에 여성 업무 중에 상당수는 이제 해소가 됐거든요. 뭐 가부장제나 아니면 호주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라든지, 그러고 나니까 업무가 부족하니까 청소년 업무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계속 부처의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비효율을 좀 제거하는 것이 국민 세금을 아끼고 무엇보다 칸막이 때문에 일이 떠도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 세대가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제 아들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 연금 가입 안 하겠다. 네. 뭐 이런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이제 신구 연금을 주머니를 따로 이제 분리하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 예산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또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수 실제로 지금 인구 구조가 이제 역피라미드형으로 예. 가기 때문에 지금 제도를 유지하게 되면은 젊은 세대가 거의 한 5명의 그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시급성이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밑빠진 독에는 물을 부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독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서 이 밑빠진 독에서 새는 물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연금에 해당하는 곳에는 재정을 조금씩 투입해야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부담이 클 수 있겠지만요, 기존의 세대가 해결해 놓고 가지 않으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또는 미래 세대가 도저히 이 빚부담을 져가지고 국가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거거든요. 저는 냉정하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신구연금 체계하에서는 구연금에 해당하는 세대가 될 겁니다. 저도 더 많은 부담을 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그런 저희 선배 세대가 있으시다면은 같이 한번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더 전가하지 않는 그런 구연금, 신연금 분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도 추진하고 또 어떤 면소 판결이 가능하도록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절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이 위인설법입니다. 사람을 위해 가지고 법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방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삼권 분립의 중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법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좀 물론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요,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보면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안 되면은 결국 지금 계엄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뭐 조사에 따라 60% 이상을 나타내는 국민들에게 국민의힘이 크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삶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시하는 이력이 뭡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 있어가지고 누구보다 신념을 가지고 싸웠던 투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님께서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머리띠를 맸던 김문수 후보님이 지금 계엄 시도에 대해 가지고 선명하게, 그리고 계엄을 일으켰던 그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가지고 선명하게 대응하지 못하신다면은 김문수 후보의 삶에 대한 부정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제 전 대통령의 여러 그 행보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일각에 그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검사를 하면서 아마 이런 말 많이 했을 겁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자유도 있고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고지했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은 가만히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는 많은 행동들은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동작할 가능성이 높다.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번 선거 관련해서 내란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주셔야 된다. 국민 여러분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반계엄 후보 중에서 한 분인 건 맞지만은 저 이준석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대한 단죄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동탄에서 제가 선거 뛸 때도 제가 당선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술맛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들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 잘못했던 그 국민의힘마저도 제가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계엄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서로 죽이려고 했던 이재명 후보보다 제가 더 적임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제 정치공학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이 아니라 당권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전초전 같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잖아요. 유니폼에.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석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엇을 염두에 두는지 아마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본인을 위한 그런 정치적 활동이 하필 왜 지금이냐. 만약에 제가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당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람이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뭐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제 당선을 목표로 이제 뛰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이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보수가 이제 재편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한동훈 이제 전 대표를 주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비교하는 것은 좀 난감한 것이 저는 보수 정당을 이끌어서 그 전까지 다 지고 있던 선거를 뒤집어서 대선과 지선이라는 전국 단위 선거의 승리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까지 법무부 장관 커리어 이후에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주신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한동훈 전 대표가 경험한 것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은 많이 다르고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와 뭐 경쟁할 공간이 국민의힘에서 있지 않을 것이고요. 저는 개혁신당을 계속 이렇게 계엄에서 자유로운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또 마지막에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단일화는 이제 분명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 모릅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안 할 수도 있지만 6월 3일 이전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론 지지율에 따라서. 정말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동탄에서 국회의원 선거 당선될 때 제가 떳떳하게 정치할 때니까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떳떳하게 정치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가치관이 맞지 않고 계엄에 대한 입장이 다른 세력과 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못다한 말씀이나 우리 민방 시청자들께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다. 한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저 이준석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떳떳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어떤 당근과 같은 것을 제시할 때 저는 올바름이 뭔지만을 고민하면서 정치해왔습니다. 40대가 젊다고 생각해서 만약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는 젊은 지도자를 선택해서 돌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요. 토니 블레어, 데이빗 캐머런 이런 분들이 다 40대 때 정치를 주도했고요.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이런 분들도 40대에 대통령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30대에도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가가 대변혁을 하고 그리고 젊어지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 국제적인 질서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 그에 비해 못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 다 이루어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와의 대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준석 후보가 이제 많은 인터뷰를 하신 분이라서 뭐
또 겹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새롭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간이었다면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